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전 세계 각종 이 안보 소식을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전해 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완전히 기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제 무기가 아닌 이 우크라이나가 3D 프린터로 대량 찍어낸 이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전선 바로 뒤, 그러니까 도네츠크 전선, 루안스크 전선 바로 뒤에서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이 러시아 남부 지역의 최대의 저유소를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의 러시아 정유소 폭격은 한두 대 가서 그냥 소규모 폭발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아예 전체가 다 박살이 나버린 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린 폭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각종 정보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군은 제1 핵불능화 팀이 이런 부대를 만들었어요. 핵불능화. 그러니까 핵무기의 기폭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핵불능화 팀이 제7 특수작전단, 그러니까 그린베레죠.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는 그린베레들인데, 그와 함께 북한 핵무기 불능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됐는데, 루이지애나 포트 존슨 합동훈련센터에서 핵불능화 훈련 중인 대원들인데, 이게 적성국가의 핵무기를 불능화하는 훈련이다라고 했는데, 태평양 지역에서 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핵무기를 이렇게 불능화할까요? 아니죠. 태평양 지역에 있는 적성국가 핵무기 북한뿐이죠. 그래서 그린베레들이 주변을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 작업할 때까지 그린베레들이 엄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 제1 핵불능화 부대가 들어가서 핵무기의 기폭 장치를 없애버리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훈련 이렇게 많이 해서 북한에 진짜로 들어가서 제대로 작전 한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루이시앙에서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 폭탄 테러 준비하던 26살의 남성을 체포했다라는 건데, 야, 정말 프랑스가 좀 우려되죠. 왜냐, 다음 달에 올림픽을 하는데, 이 올림픽 맞아서 이 러시아의 지령을 받고 포섭이 되어서 이 올림픽 때 테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폭탄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남성을 체포를 했다라는 건데, 이 샤를 드골 공항에다가 테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이 한 사람뿐이겠냐라는 건데, 폭탄까지, 집에서 폭탄 만들어 놓은 폭탄까지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프랑스가 요즘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림픽을 어떻게 안전하게 치를 것인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가즈프롬,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죠. 서방 제재로 가스 수출액 2021년 대비 71%가 감소했다. 이거 회복되려면 2035년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가스프롬이 이 유럽에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가스를 판매를 했는데, 그게 22년 전쟁으로 인해서 스탑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 21년 대비, 즉 전쟁 전 직전 해인 21년 대비 71% 감소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30%도 안 된다 이거죠. 매출이 그때 비하면. 이 정도 되면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이 공급받던 천연가스의 공급처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바꾸었죠. 물론 러시아로부터 받던 것보다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다시 러시아로 끌고 오고 관계를 개선한 후에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2035년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인 세월이 앞으로도 남아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이 독일은 2029년까지 러시아와 전면전 준비해야 된다. 러시아는 이미 전시경제 전환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 중이다. 우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27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은 또 29년 이야기를 하네요.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올여름 카리브해의 미국 연안에서 훈련할 해군 함대를 파견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협조를 논의한다라는 건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 근처에다가 핵무기 배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전력들은 러시아가 여력이 없을 것 같고 태평양 함대 전력을 좀 뽑아서 이 파나마 해협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앞에서, 즉 플로리다 앞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슬라와크 뭐 이런 것들이 무력 시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CIA 국장은 카타르 총리 그리고 이집트 정보국장과 만나서 이 카타르에서 하마스와 면담을 했는데 이 하니에하고 면담을 한 거죠. 이 하니에는 그런데 종전 없이는 인질도 없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면 인질 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종전, 휴전이 아니고 종전 없이는 인질 안 준다. 이러니까 이거는 협상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유엔 난민기구 학교를 공습했는데 여기에서 하마스 27명을 제거했다. 하마스가 유엔 난민기구 학교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했는데 하마스는 야, 니들 그래서 난민이 32명이나 사망했어. 니들 또 민간인 일부러 죽인 거야. 이렇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유엔 난민기구 학교인데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에 하마스가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민간인들을 또 어린이들을 방패로 삼고 저러고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은 때려버렸고 이로 인해서 27명의 하마스를 제거했지만 32명의 하마스 주장으로 32명이 민간인 죽었으니까 니들 나쁘다. 지금 이렇게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쿠니 마을의 헤즈볼라 탄약고에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지금 전면전 초입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적의 공격 여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탄약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약고를 때린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전면적인 공격 준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사전 조치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서 신베트 군 정보 당국이죠. 신베트는 전면전에 발발하면 하루에 3,000발의 로켓이 우리 이스라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걸 다 막을 수는 없다.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쿠니 마을에 헤즈볼라 탄약고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 국경 조금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크게 불타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마스의 로켓탄들 제법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까보르 항모 타격 전단이 5개월 일정의 해외 배치 출항을 했는데 서태평양에서 2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27,000톤 항모, 여기 F-35B 탑재가 되죠.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림팩도 참가하고 그리고 림팩 이후에 호주하고도 인합훈련 지금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 아마 우리나라도 오겠죠.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들러서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 2개월 작전하고 그리고 돌아간다라는 건데요. 자, 아무튼 부럽습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쪽에 자기들의 전력,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부럽기도 하네요. 조지 워싱턴 항모가 드디어 이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5일 마젤란 해협을 통과했고 제3함대 샌디에고에 있는 제3함대로 작전 통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샌디에고 거쳐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마젤란 해협 그리고 칠레 바로 밑에 있는 그 해협이죠.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 항모 F-35C 탑재하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하고 교대를 하러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는데요. 1,3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22대 격파, 장갑차는 40대 격파, 차량 63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48문 격파. 자, 여기까지 보면 전차 22대, 장갑차 40대, 이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해도 2개 기갑 기계화 대대가 사라진 거죠. 차량 63대, 이 정도면 2개 차량화 대대가 사라진 거죠. 야포 48문, 이건 3개 포병 대대가 사라진 거죠. 이게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정도의 수준의 전과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미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이제 공급받는 5월 중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기세를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무인 항공기는 41대 격추했다. 그래서 총참모부 54회 교전을 했다. 교전 숫자가 확 줄었죠. 적의 공격을 대부분 격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르키우, 두 번째 도시 하르키우가 전쟁 이후에 지금 2년 반 됐는데 이 전쟁 이후에 단 하루도 폭탄이나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발이라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지금 화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위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미국이 610억 달러, 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의 61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작년 10월부터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올 4월까지 거의 뭐 6개월 못 주고 있었죠. 그 6개월 동안 러시아가 기세를 올렸다가 미국제 무기가 들어가는 이 5월 중순부터 다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보면 전쟁도 정말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쩌느이 전쟁. 예, 정말 뭐 돈 없으면 전쟁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쿠판스크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시찰을 해서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잘 방어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볼첸스크 외곽에 역공을 해서 추가 탈환, 마을 한 개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볼첸스크 이 오른쪽에 이 부분에서 역공을 해서 마을 한 개를 더 탈환해서 오히려 지금 이 하르키우 전선, 이 하르키우 북쪽이죠. 그리고 볼첸스크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현재 전선 인근 그리고 전선 지역에서 러시아군 병력 총합이 55만 명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2022년 2월 24일 전쟁을 스타트할 때 그때 러시아군이 25에서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서 23년 말에 작년 말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참 이제 미국 지원 못 받고 할 때 그때 제일 많을 때 러시아군이 67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5만 명. 병력도 지금 러시아가 좀 줄어들고 물론 전쟁 개전할 때보다는 2배 이상이지만 그래서 러시아군이 지금 좀 어렵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 물류기지이고 공군기지 등에 드론 공격을 확대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또는 나토로부터 들어오는 이 무기들, 장비들, 이런 지원 물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KH-101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볼고그라드 민가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쐈는데 폭격기에서 쐈는데 자 이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초목지대에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냐? 엥겔스2 기지 전략 폭격기 있는 그 엥겔스2 기지 서쪽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엥겔스2 기지에서 폭격기가 떠서 여기에서 미사일 쏜 거죠. 쐈는데 쏘자마자 그냥 꼬르륵 해서 밑에 꽂혀버린 거다. 그래서 정말 이 미사일도 왜 이렇게 신뢰성이 없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까보로죠. 까보로.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국방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입니다. 동원 대상자가 1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40만 명의 예비군 어플을 설치했다라는 건데요. 이 어플 우리 휴대폰에 설치하는 어플이죠. 그래서 지금은 동원하지 않지만 자 동원이야 라는 신호가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위치 추적도 하고 해서 예비군들이 입소 거부하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140만 명에게는 조치했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20만 명도 빨리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에 그런 들어가는 준비를 병력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과 독일은 요르단의 가지고 있던 게파드 자주 대공포죠. 독일제 이거 35mm 기관포인데 60문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의 비호 자주 대공포하고 비슷한 컨셉이죠. 물론 비호가 이걸 이제 참조를 많이 했겠죠.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35mm 쌍열포인데 이걸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안 주고 버티다가 미국이 아마 좀 강하게 압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이 돈을 내고 이걸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60문을 주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뭐 드론하고 뭐 이런 거 막아내라 이거죠.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F-16 전투기의 훈련 속도, 조종사 훈련 속도 가속해 주기를 요청했다라는 건데 미국은 F-16 조종사 달랑 12명만 조종 교육해주고 그거로 끝 이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우리 최소 30명 지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고 있답니다. 미국이 왜 여기서 스탑을 했는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프랑스 외무부는 이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 프랑스 군들 우크라이나 들어오면 라고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우리 말로는 하지 않는다, 말로는 끝내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여기 수위를 검토하고 대응한다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감정이 점점 계속 핑퐁처럼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어떤 공격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풀린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러시아의 방공망이 크게 약화되면서 러시아 본토 전략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습의 규모와 강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를 타격해 시설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노보샤틴스크 정유소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해 해당 시설에서 인화성 물질 유폭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현지 시각 6월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새벽 3시쯤 발생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정유소에서 폭발이 식별되기 전 공습 경보나 대공포 발사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밝혀 러시아군이 이번 공습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시설은 가장 가까운 시가지와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규모 정유소 겸 저유시설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에 대량의 드론을 시간차를 두고 명중시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첫 번째 드론이 명중한 직후 120여 명의 소방대원들을 출동시켜 초기 대응에 나섰지만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중에 여러 대의 드론이 연이어 날아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저유 탱크는 물론 증유탑까지 파괴돼 시설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루안스크주와 가까운 이곳은 가장 가까운 전선인 차시브야르에서 직선거리로 17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은 모두 루한스크 방면에서 날아온 것으로 직별돼 러시아의 전선 방공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을 받은 시설은 러시아 남부 최대의 석유 관련 시설로 로스토프주에서는 유일한 정유소인데요. 하루 17만 2,600배럴의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해 지역 경제는 물론 전선의 러시아군 유류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시설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화재가 몇 시간 만에 진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6일 오전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았고 정유소는 물론 들판까지 화재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재 감시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 대규모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일 정유소에 가해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자 루안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방공 전력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사건인데요. 러시아군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큰 화염이 여기저기서 동영상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왔어요. 워낙 큰 불이 일어나서. 위치가 어디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있는 이 국경. 원래 여기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14년부터 그 국경에서 바로 딱 국경 넘어가면 있는 러시아 본토에 있는 러시아 남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정유소랍니다. 엄청나게 큰 건데요. 이 불이 저 동영상 보시면 굉장히 큰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동영상 계속 보시는데 이런 동영상 저런 동영상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어마어마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시간차 공격을 했답니다. 시간차 공격. 그래서 1차로 그 정유 탱크 그리고 제유소를 파괴시킨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들어오니까 그 소방대원들 작업할 때 또 때려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몇 시간 만에 진압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도 계속 불이 나서 인근 산악지역까지 들판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가 지금 북쪽, 저 위가 남쪽인데요. 이쪽은 거의 다른 어떤 그 지휘 행정 시설이죠. 여기 동그라미들 있는 거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증류탑, 그리고 오른쪽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불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쭉 지금 불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뒤에도 불이 붙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석유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의 화재 감시 시스템을 보면 이 지역 아까 제가 여기가 핵심이다 한 지역에 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쪽도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자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지역 바로 건너편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전선이죠. 여기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냥 뭐 공급 바로 여기가 스타트하는 바로 그 원천 소스예요. 그 소스가 지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 그럼 앞으로 이제 공급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핵심 전선의 바로 후방에 있는 정유소인데 어떻게 이 드론도 소형 드론도 아니고 중형 드론들이 들어와도 공습 경보 한번 안 울렸나? 레이더가 전선 쭉 타고 들어올 때까지 아무런 레이더도 이걸 보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공 완전히 다 뚫렸다라는 것이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기준 제담 이하 같은 그런 그 70km 날아가는 활공 유도 폭탄 이런 것도 수호 27에도 지금 장착을 해서 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미그 29 전투기만 그런 것들을 미제 무기들을 장착했는데 이제는 수호 27까지도 미제 무기를 장착하고 이런 폭격 작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화력이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로 확 중심이 기울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핵심 전선에서도 방공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리고 그 핵심 전선에 연료 공급해줘야 되는 이 소스가 원천 소스가 파괴돼 버리고 러시아도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타격자산 힘들게 만드냐? 아니죠. 3D 프린터로 그냥 마구마구 찍어내는 수준이다 라고 하니까 앞으로 러시아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